뭐 여전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6.3%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9, 한동훈 전 대표가 6.9%. 한동훈 전 장관이 그동안 뭐 조용히 있다가 출판기념회 열면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하니까 네. 상당히 많이 뛰어 올랐어요. 홍준표 시장이 6.8인데 그거보다 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김문수냐 한동훈이냐 이제 뭐 국민의힘은 누가 나와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네. 둘 사이의 싸움이 굉장히 크게 벌어질 것 이런 같습니다. 때 부르는 아주 만고의 진리 같은 말이 한마디 있죠. 네. 도토리 기적이다라고. 사실은 이제 일대 다 식으로 네. 쭉 1등부터 나열식으로 줄라레비 세우는 여론조사는 미국은 거의 하질 않아요. 네. 1대 1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1대 1.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진영 대 진영 이런 식으로 이제 당 대 당 이런 네. 식으로 게임으로 이제 본선은 압축되다 보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보수 지지자들 소위 보수 지지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지지에서도 여전히 김문수 씨가 강세를 띠고 있죠. 예. 예, 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공개했던 문건에 보면 이제 국민의힘 룰이 있어요. 예선전 룰. 마지막은 5대 5입니다. 당원 대 일반 국민이 5대 5예요. 예. 자, 땅땅땅 치면 60일 내에 대선까지 다 치러야 되죠. 그렇죠. 그건 법에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예선을 할 시간이 길게 잡아야 한 달이에요. 한 2, 3주에 끝내놓고 본선을 띄어야 돼.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면 한 달이라고 치고 그간에 1년씩 할 때 2022년도 대선을 할 때는 1년씩 레이스를 쭉 장기 레이스를 펼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8명으로 좁히고 네. 4명으로 좁히고 1명 뽑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한 달의 시간에는 있어 봐야 요식행위예요. 네. 모집 공고는 안 낼 수 없고 후보 모집 공고는 내고 뭐 하지만 번개불에 퐁거 먹듯이 막 가거든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결국 5대 5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현재 압도적으로 김문수 씨가 여전히 나오고 있어요. 금방 처지지 않아요. 네. 이것도 관성이 있어요. 처지는 것도 관성이 있어요. 네. 뭐 특별히 비리나 이런 게 나와서 하루아침에 몰락하지 않는 한 네. 처지는 것도 관성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양반이 막 턱걸이도 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쉽게 안 쳐진단 말이죠. 네, 예. 그렇게 보면 자 5대 5에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내에서는 김문수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50 국민들 일반 우리 국민들 거기서는 딱 한 가지 이슈만 있어요. 뭐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예요. 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넣으면 우리 최영규 본부장님께 전화가 가겠죠. 네. 누구 뽑을 거예요? 쭉 아까 늘어났어요. 한 10명 될 거예요 후보가. 예. 10명도 넘을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제 예언이 틀리나 한번 보세요. 누구 뽑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안 될 사람 뽑아야죠. 그러니까 그럼 누구예요? 한동훈. 이상하네. 김문수 안 뽑아요? 본선에서 본선에서 유리한 사람 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붙을 때 선명한 사람을 뽑아야죠. 우리한테 유리한 사람 예. 뽑을 거 아니에요. 김문수 예. 뽑을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안 집어넣어도 김문수. 네.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결국 당원이죠. 그렇죠. 결과가 비슷해지죠. 네. 당원과 성향이 거의 수렴해가지고. 이 모샘플이 많으면 정기후보에 수렴한다. 이건 통계에서 아주 기본 예. 원칙이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김문수 후보가 건강 이상이나 이런 걸로 완전히 뭐 처진다 이런 거 아니고서는 이미 후보는 쉽지 않다. 김문수 외에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선거 실무를 띄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구치소에서 후계자를 누구로 뽑았다 수많은 설들이 있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들이 후계로 뽑았다 말다의 초점이 어디 있다? 대선이 아니고 당권에 있다. 그러면 자기 세력들이 계속 유지해서 당권을 잡아가고 그 뒤에 뭐 지방선거가 됐든 총선이 됐든 그 파워를 유지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미 후보는 거의 윤곽이 드러나 있다. 이거 뒤집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책 내고 서정욱 변호사한테 지금 한 방 맞고서 지금 고소를 하고 막 난리가 났죠. 서로. 그렇죠. 네. 뭐 맞고소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서정욱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죠. 명태균을 통해서 오세훈, 뭐 홍준표, 뭐 기타 다 날리기 위해서 뭐를 뭐 거래를 했다는 식으로 그거 말을 검찰에서 들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고소가 일어나고 했는데 그런 행위가 있든 없든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설사 예를 들어 명태균 게이트에 의해서 이런 후보들이 다 박살이 난다.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씨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게 바로 배신자 프레임의 아주 그 극단에 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동훈 세력이 예를 들어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 쳐요. 근데 개파죠, 이거는. 예. 개파 위에 뭐가 있어요? 진영이 있잖아요, 진영. 이 진영 논리에서 이 사람은 배신자가 되죠. 그러니까 쉽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세훈, 홍준표를 다 물리쳐도 본인한테 그게 영광이 오느냐? 결국 상처뿐인 영광. 그래서 어부지리로 또 남한테 갈 수 있는 거죠. 그 남은 누구? 김문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보수의 이런 진흙탕 싸움이 저희는 사실은 이제 2월 25일 날 윤석열의 그 연설을 보면 뭐 간첩이 어떻다 거대 여당의 폭정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는 싸움을 부추겼단 말이에요. 그 싸움이 우리랑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의 싸움으로 싸우고요. 건너간다. 네. 즐기면 그러니까 됩니다. 특히 이제 보수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유승민 의원도 그 배신자 프레임에서 지금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 그게 얼마나 황당해요. 유승민 의원의 말을 들었으면 네. 박근혜 탄핵을 당했겠습니까? 안 당했겠습니까? 그러면 유승민 의원이 누가 누구에 대한 배신이라는 바로 주어와 목적어를 잘 보자고요. 박근혜에 대한 배신은 될지 모르지만 국민에 대한 배신이었느냐라는 관점으로 보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 들었으면 탄핵 안 당했겠죠. 예. 그렇게 이상한 정치를 하지 않았겠죠. 자, 그 면에서 물론 한동훈 씨는 지금 케이스가 완전히 달라요.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예요. 네. 어떻게 보면 예. 뭐 분명히 자기가 누릴 건 다 누렸어요. 그 주위까지 가면서. 그런데 책에서 자기 검사 경력 뭐 21년인가를 싹 도려내고 나머지만 얘기를 한다. 그럼 자기 인생 21년은 없는 거예요. 5분의 한 4 가까이는 없는 거예요. 그 사회생활 기준으로. 그래놓고 그렇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 돼요? 그러니까요. 그 이제 검사 경력 20년을 도려낸 이유를 제가 뭐 현직 검사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좀 들었던데 왜 도려냈대요? 드러낼 게 없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네. 그거를 홍준표 의원도 시장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만들어줬잖아요. 네. 자기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만들어준 거였고 그 만들어준 것도 자기 세력을 만드는데 활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써봤자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뭔 또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미화할 수 없는 거죠. 거기를 미화시키지 못하니까 아예 그 부분을 뺐다고. 우리가 몇 가지의 그 대통령에 대한 관점을 보자고요. 예. 창업자가 있고 승계자가 있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전두환 네. 창업자죠. 그게 좋다 싫다에 제가 가치 평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노태우 시작하는 사람은 승계자죠. 네. 일종의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겠죠. 박근혜 일부는 창업이 있어요. 선거의 여왕 등등으로 해서. 그러나 아버지의 유산으로 대부분 그게 이제 많이 왔기 때문에 예. 승계자. 자, 그러면 민주진영에서 DJ 창업자죠. 평가가 딱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승계자가 당선이 되거나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있나요? 잘 없죠. 그 관점. 또 한 가지는 한동훈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언더 73이라고 뭐 하는 모임인가 뭐를 뭐 단톡인가를 하면서 또 그게 뭐 한참 회자가 됐고 좀 안 좋게 막 이렇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네. 좋아요. 언더 73 좋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 다 좋아요. 저는 살짝 그보다 위에 있지만 그러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지금 시대 정신이 뭐예요? 과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시대 정신이 뭐냐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모르죠. 네. 이들이 쫓고 있는 건 시대 정신이 아니라 시대 현상이죠. 대통령이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을 흔히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 정신에 부합하느냐인데 이들은 시대 정신이 뭔지도 지금 시대 정신을 읽으려면 뭐가 출발이 돼요? 가치적인 거, 철학적인 게 출발이 그렇죠. 됩니다. 가치와 철학이 없는 집단인데 무슨 시대 정신이 있어요? 시대 현상의 정점은 뭐예요? 자리잖아요.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왕의 자리. 이것만 눈에 벌게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을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대서사. 네. 대서사가 어디 있었어요? 따박따박 윤이 챙겨주고 거기서 따박따박 잘 맞아요.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아까 그 말이 고난의 행군이 없어요. 어디 있었어요? 예. 고난의 행군이. 예. 고난의 행군, 대서사로 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이상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꽃길만 걸어왔는데 뭐 한동훈이 뭔 글이 있겠어요. 네. 네. 그 대서사가 없다 보니까 시대 정신도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대 현상에 편승을 하는 거죠. 자, 시대 정신을 읽었다 보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언더 73 좋습니다. 그러면 시대 정신을
진짜 본인이 읽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번에 저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부끄러워서 대한민국 MZ세대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제가 더 수양하고 새로운 가치 철학, 보수의 한 줌이 됐든 몇 줌이 됐든 간에 이 뜻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새롭게 세력화를 해서 다시 만들어서 건전한 보수로 만들어서 제가 재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대 정신이 있겠죠. 그런데 그게 될 리가 없는 게요. 이 사람 말인데요. 말이 또 이 사람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죠. 이미 올라타 있단 말이에요. 안 굴르면 어떻게 돼요? 좌로 쓰러지든 낭떠러지 떨어지든 떨어져요. 말이니까 뛰어야 마주도 먹고 살고 배팅하는 사람도 먹고 살고 조련사 뭐 기수 다 먹고 살아요. 근데 이미 스타트라인 아직 준비 워밍업만 했으면 괜찮은데 이미 자기 스스로 한 10발짝 20발짝 앞에 갔어요. 100m에서. 정작 김문수 장관은 자기 입으로 나간다는 얘기 한 마디도 안 거꾸로 했어요. 그런 테크닉으로 보면요. 훨씬 노회하죠. 노련노회하죠.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네. 국민들이 볼 때요. 김문수가 신선해 보여요? 한동훈이 신선해 보여요? 이런 착시가 일어난다. 황당한 착시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한동훈이 분명 훨씬 젊고 자기는 뭐 MG 어쩌고저쩌고 뭐 네. 젊은 사람 잘 이렇게 하죠. 한동안 김문수라는 사람 잊혀진 듯이 보여요.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잖아요. 이 사람 대선에 이번 처음 출마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직 출마한다 말도 안 했지만 네.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시대 정신은 아예 언감생신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러면 또 이제 비호감 얘기하죠. 네. 비호감은요. 대권으로 보면 비호감에 대해서는 걱정할 게 1도 없어요. 얼마 전 여론조사 나왔던 거에 보면 비호감 1등은 이준석 의원이었고 2등이 이제 이재명 대표였죠. 대통령이 되는 조건 중에 세 번째가 극렬한 찬티, 극렬한 안티예요. 어쨌든 왜? 관심을 받죠. 대서사를 쓰고 오는데 꽃길을 걸은 게 아니잖아요. 네. 진흙탕에 뭐 어떻게 진흙 수렁에 뭐 강을 도하하고 뭐 지하를 막 이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찬티만 있습니까? 비판에 지금 더군다나 그 악인으로 만드는 그 프레임 이거에 오랜 시간들을 이게 뚫고 나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세력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걱정할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네. 꾸준히 얘기 듣고 보니까 국힘의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된다. 그건 제가 1월 12일 날 국힘에 당시에 윤석열이 체포되기 전이에요. 네. 후계자를 김문수로 찍었다는 말을 윤석열과 티타임을 안에 들어가서 한남동에 가서 한 분이 이제 얘기를 해 준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작이 돼서 제가 공개를 했죠. 김문수가 후계자. 그때만 해도 전혀 사람들이 생각지도 안 했죠. 그런데 어떻게 1등이 올라와요. 뒤에 보면. 이게 이제 소위 극우 커뮤니티 등등을 통해서 다 전파가 된단 말이죠. 1등 올라와 있잖아요. 실제. 이게 이제 현상이란 말이죠. 이런 게. 네. 이 현상도 쉽게 안 꺾여요. 생각보다. 태세 전환을 하려면요. 이게 마음의 준비와 어떤 예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조기 대선이 오면 60일밖에 안 되잖아요. 네. 준비 땅 하고 시작하면 벌써 좀 있으면 끝나는 이런 기간이잖아요. 갑자기 태세 전환에 한동훈이 새롭게 태어난다는데 한번 볼까? 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치소에서 뭐 전혀 의외의 제3의 인물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호사가들이 있는데 저는 네.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윤이 진짜 정치를 모르는 거고 선거를 모르는 거고 본인이 갑자기 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떤 대선이나 이런 선거 공학적으로 본다면 그건 택도 없는 얘기다. 기자분들이 취재할 때 흔히 라포가 형성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취재 원하고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때 이제 술술술 뭐가 되고 그렇죠. 서로 이렇게 친밀감이 이제 정점에 달해져야 이제 중요한 게 나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도 유권자와 어떤 라포가 형성될 때 그게 호감도로 이어지고 결국 표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선 전 30일 동안에 무슨 라포를 형성해요. 제3의 인물 누구 왔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응? 그러면 그 후계자가 김건희인가? 이런 농담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